네, 안녕하세요.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을 용감하게 쓴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냥 막연하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김경수 전 지사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보기에는 이 사건이 그렇게 녹록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지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언젠가 어느 때인가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예상하지 못했는데 또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봤었을 때도 김경수 전 지사를 둘러싼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법적인 관점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주제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판결문을 봐도. 그런데 대한민국의 근대 형대 형법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의심스럽다라면 그래서 무죄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적어도 제가 봤었을 때, 그리고 제 주변에 또 다른 법률가들, 변호사들도 의심스럽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죄로 확정을 해서 지금도 이제 김 전 지사님은 복역 중이시거든요. 왜 제가 의심스럽다고 봤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 입장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마 독자분들께서도 책을 읽으시면서 양지열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견이라기보단 나름으로 법적인 소견을 담아서 이런 부분을 주장했다. 그러면 의심스럽다라고 공감이 가신다라면 김 전 지사님이 억울하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쓴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전히 유죄라고 생각하실 텐데, 진실은 사실 김 전 지사님하고 이제 드루킹의 그 회원들 몇몇이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떠나서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떠나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바뀌어야 할 것인가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건 자체를 간단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2018년경에 민주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상하게 어떤 댓글들이 순위가 갑자기 올라가더라. 이건 누군가 조작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고 좀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세력 쪽에서 뭔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게 아니냐라는 걸로 이 사건 자체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당시에도 국회의원이었고, 뭐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까지 불렸던 분인데, 그런 일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가 되고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왜 이런 일을 막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미 충분히 나섰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야 될 법한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도. 그래서 논란이 일었고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먼저 수사를 했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일을 벌였던 사람들 중에 민주당 당원들이 끼어있다. 형식적이지만. 그리고 김경수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럴 때까지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 수많은 지지자들 중에서 특히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했을 때 거절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최후 변론 때, 대법원의 최후 변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만남을 이렇게 주선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과를 살짝 살펴보면요, 이 범죄의 혐의는 사실 정치적인 의미를 빼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범죄의 혐의는 어디까지는 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 방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해서 뭐 해킹을 하는 것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가 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손으로 댓글을 달지 않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킹크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의 업무, 공정한 산전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걸로 인한 정치적인 결과, 정치적인 파장은 사실은 재판에서 고려돼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겠지만 사건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도 뭐 김경수 전 지사를 공격하거나 당시의 민주당 지정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굉장히 불법적인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다뤄줘야 했던 부분들은 딱 엄격하게 그 컴퓨터를 과연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의 업무 순위를 방해할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던 게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입견이 대중들에게뿐만 아니라 판사에게까지 미치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재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었고요. 컴퓨터 등 업무 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였죠. 댓글 작업으로 이익을 받는데 그 이익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싶어 했다라는 걸 다 인정을 해서 2년 실형을 선고를 했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쭉 속보가 뜨는데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거죠.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고, 항소심에서는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받았지만 업무방해는 그대로 인정됐고,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형량은 그대로 2년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서 3심까지 갔지만 역시 3심에서도 대법원 역시도 컴퓨터 업무 방해는 그대로 유죄다라고 해서요. 다시 남은 형기를 집행하기 위해 구속이 됐고, 지금도 이제 수감 생활 중이고요. 책의 일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났던 게 사실 2016년이었는데, 생각해보면 2016년에 받고,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조금은 중첩이 됩니다만 2016년에 만났고 2017년에 이 드루킹이 요구했던 인사 추천을 거부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저는 이상해요. 정말로 막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쓴 것처럼 대선 기간에 이 댓글을 조작을 해서 당시의 민주당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여를 할 정도,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추천하든 아니면 그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이용하든지 간에 그런 일을 해준 사람인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못 줬을까? 책에도 썼지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그렇게 주기 어려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사처럼 국가를 대리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어졌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김 전 지사도 뭔가 상황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안 했고, 또 사실 드루킹도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김 전 지사에게 일종의 협박을 했죠. 일종의 뭐냐면 내가 당신 보장하는 게 돈 500만 원 준 거 있어요. 그거 꺼내가지고 문제 삼으면 당신도 힘들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과 관련된 협박은 없었거든요. 여기부터 사실 좀 이상했습니다. 자, 어쨌든 김 전 지사는 사실 댓글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도 구체적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조금 이따 볼 것처럼 온라인 정보 보고를 한 것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기사, 드루킹 일당이 했던 기사 목록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딱히 대꾸는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기사 건수를 작업을 했고 온라인 정보 보고도 이어졌지만 그냥 한두 번 정도 의례적으로 고맙습니다 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한 7가지 정도 중간에 한 1년이 넘는 기간 중에 한 번 정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10개가량의 기사 링크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는 선풀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풀운동을 하고 있다고 드루킹이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의 대꾸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전 지사도 댓글 작업을 같이 했다고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법보책에 제가 설명을 드린 공동정범이라는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린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라서 독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제가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판결문을 인용하고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야 할까. 저의 기준은 법을 거의 모르시는 분,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정도만 아시는 분을 대상으로 삼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법을 좀 잘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책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법을 또 그래도 뉴스는 봤지만 여전히 딱딱해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우리 읽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애를 좀 썼고요.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담장을 넘지 않더라도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3-4명이 모의를 해서 야 거기는 2층에 가면 뭐가 있고 1층에는 금고가 있고 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는 사이에 밖에 망을 보고 있을 거고 나는 차를 기다리고 서 있을게. 그렇게 3명에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같이 했다라면
담을 넘어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도 3명 다 똑같이 도둑이잖아요. 그런 것이 공모공동 정범이라는 건데, 근데 김 전 지사는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도 딱히 없고 부인을 했고 공동으로 뭘 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온라인 정보 보고 댓글 목록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실행한 것도 없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나눠서 공모를 어떻게 했다고 본 건지 법원은, 실행은 어떻게 했다고 본 건지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1심에서는 뭘 들어서 공모를 했다고 했냐면 드루킹과 그 경공모 회원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이 킹크랩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킹크랩을 시연도 해줬고요. 그리고 김 전 지사님이 와가지고 양복주머니에서 우리 보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돈 100만 원도 5만 원권 20장으로 주고 갔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는 드루킹이 김 전 지사에게 이 킹크랩에 돌아가는 걸 시연할 때 그걸 창밖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쭉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 1심은 유죄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쭈루룩 한 6명가량이 다 이 공모한 과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시연을 보고 나서 김 드루킹이 내가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이걸 하면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항소심이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드루킹이 처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이 수감돼 있으면서 구치소 안에서 쓴 메모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드루킹도 다른 그런 같이 기소가 됐던 이 경공모 회원들도 그거 드루킹이 준 메모를 보고 우리가 외운 겁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에서는 야 그러면 이거는 혼자 지어낸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근거로 유죄를 못 내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항소심 변호사분들의 얘기로는 이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요 근거가 깨졌으니까, 시작부터가 깨졌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했냐면 직접 이 공모를 하는 장소 얘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은 바는 없다, 증거는 없다. 그런데 킹크랩에 관해서 뭔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있다. 그날 김 전 지사가 방문했을 때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킹크랩을 보여줬다라고는 최소한 드루킹도 그렇고 개발자도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부가 보기에는 킹크랩이 실제로 16분 넘게 그날 김 전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의 모임 장소에 머물렀을 때 돌아간 기록도 있다. 그러니까 김 전 지사가 킹크랩을 봤을 것 같다. 근데 봤으면, 보여줬으면 드루킹은 김 전 지사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것 같다. 이거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봤으면 김 전 지사는 대답을 했을 것 같다. 근데 대답을 어떻게 했다? 밖에 나와서 회원들하고 오늘 잘 봤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날 때 악수를 해줬다 라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증거였거든요. 악수로 범죄를 대선 기간에, 더군다나 그 전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걸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당시 이제 당대표, 복심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 이제 겨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만난 사람과 그걸 공모로 봤다? 물론 그래요.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법원이 그 빈틈을 메우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럼 공모까지 했죠. 공모를 했는데 공모로 끝나지 않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김 전 지사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경수 전 지사 정도 되는 유력 정치인이 이 드루킹이 보내오는 온라인 정보 보고와 기사 목록이라고 하는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뻔한 것들을 쭉 받아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드루킹은 힘을 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유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는 이 추론의 과정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 추론의 과정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말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썼거든요. 이 의심은 과연 타당한 의심인지는 독자 여러분께서 한번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아까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을 한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먼저 이거부터 킹크랩이라고 하니까
뭐 또 이름도 드루킹, 뭐 킹크랩 뭐 이러고 하니까 뭔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판결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막 정치적 지원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혼자 그런 결정을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되게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실제 개발하는데 소요됐던 기간도 한 달 남짓이었고 그냥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딱 두 사람이. 그리고 실제 했던 일은 뭐냐면 우리 네이버든 다음이든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려면 아이디 치고 패스워드 치고 기사 찾아가서 좋아요를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사람이 직접 이걸로 하려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더라. 그러니까 그걸 자동으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직접 한 것이나 이거나 왜 거기에 쓰인 아이디들은 다 다른 회원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다른 회원들로부터 수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맡긴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드루킹이 어떤 데 쓸지 알면서 준 거를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한 거. 이것까지 뭔가 범죄로 봐야 될까? 물론 수학시험에서 손으로 계산을 안 하고 계산기를 쓰면 반칙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것부터 일단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우리 법은 그걸 불법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죠. 근데 생각보다 큰일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돈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냥 저기 회원들에게 이 수거한 안 쓰는 집에 휴대전화 몇 개씩 있잖아요.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집에 한 2개 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인건비도 거의 안 들었고요. 그리고 했던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뭐 자세한 얘기도 나오지만 뭐가 있냐면 재판부가 주목했던 건 처음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이디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아이디를 3개 정도 썼다가 1개를 썼다가 3개를 썼다가 그러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김 전 지사 방문에 맞춰서 아이디를 3개씩 쓰는 걸로 바꿨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라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머들에게 김경수 전 지사 측에서 보여줬을 때는 그건 상관없는데요 라는 대답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법원은 이 자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들이 1심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이 드루킹이 사용했던 이 PC가 잠금 장치가 돼 있어서 이 변호인단들은 그걸 입수를 못했었고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검찰이 수사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다 법정에 내놓지 않아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한 증거들만 내놓다 보니까 김 전 지사 측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컴퓨터 자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 가서야 이거를 다른 데 의뢰도 맡기고 컴퓨터를 잘 아는 프로그램을 잘 아는 변호사도 찾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뭔가 이건 의심스럽습니다 하니까 법원에 검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법원은 아예 안 받아들였어요. 법원은 다른 증거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사실 판사가 법률 전문가지 이 프로그래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유죄를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킹크랩 시연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에서 말씀드린 네이버 다음에 들어가서 이 아이디 찾아 들어가서 기사 찾아 들어가서 좋아요 혹은 싫어요를 눌렀던 장치인데 그게 돌아가는 모습을 16분 동안 김경수 전 지사에게 아무 말도 없이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16분 동안 뭐가 막 돌아가는데 아무 말도 없이 보여주면 누가 그걸 알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여튼 시연이라는 게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댓글 순위 작업입니다. 댓글 작업하면 많은 분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떠올려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날 써야 될 말들을 쫙 적는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건 조금 더 의미가 심각하죠. 자기도 직접 뭔가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드루킹 일당이 했던 것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받은 이 불법 행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댓글 중에 좋아요나 혹은 싫어요를 많이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걸로 과연 대선판에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끼쳤을까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 내용, 닭갈비가 사실 저도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은 어떤 뭐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우리 주목을 하게 만들었던 게 닭갈비 저녁 식사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일정표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뭐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닭갈비를 가지고
이 김경수 전 지사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라면 아까 설명드린 킹크랩 시연이라는 걸 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왜 없다고 하는지에 관한 근거는 우리 구글 그 타임라인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었어요. 언제 도착해서 언제 떠납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은 딱 상수로 고정이 돼 있는데 닭갈비 저녁 식사 시간이 들어가면 그 시간이 안 나오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닭갈비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영수증이 나오고 닭갈비집 사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서 가져가서 밥 먹었어요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한 드루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전직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하고 가장 친하다는 국회의원이 오는데 한 20분 늦는다고 밥 먼저 먹고 홀랑 치워버렸을까요? 되게 이건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 있었던 건이거든요. 하지만 이 법원은요, 이 부분을 아예 판단도 안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왜 판단 안 했냐면 내가 보기에 시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난 알 바 없다. 특검도 이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과연 이게 그런 정도로 가벼운 정도의 가치만 있는 것일까? 저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할까? 왜 그러냐면 현대형법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원칙 중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형사 절차를 놓고 있는 것들, 막 재판 어떤 뉴스에 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여러 명 해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번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저런 얘기 왜 듣고 있어? 저런 빨리 막 어떻게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엄격한 재판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혹시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 봐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 봐 이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검찰이 하는 게 정말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이 됐어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을 유죄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드린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리고 책에는 그거를 판결문을 인용해서 제가 썼거든요. 저처럼 의심을 갖고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판결문 자체를 읽어도. 판결문을 읽어도 이게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원칙들이 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양해는 구해야 될 게 김경수 전 지사를 변호했던 변호사분들을 만났어요. 왜 양해를 구한다고 하냐면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김 전 지사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읽어봐 주세요. 근데 여기에 변호사분들의 인터뷰가 한 3분에 대한 인터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썼던 부분보다 그 부분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왜? 어디 가서 우리 독자분들께서 언론의 인터뷰나 이런 데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속내들을 털어놓으셨어요. 이 변호사분들이 법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형사법정에서, 대한민국 형사법정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어떤 얘기들 하셨냐면 대한민국 형사법정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 더 가까운 구조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교과서에서 무죄 추정을 배우고 그거를 믿고 변호 활동을 해왔던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유죄를 추정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판사를 했던 변호사분들이 이 김 전 지사 사건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법조인인데 검사가 사건을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억울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검사가 잘 증거에 맞춰서 법적으로 이게 유죄입니다라고 이 틀을 짜서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판사 입장에서 그걸 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입장에서 이 피고인과 검사를 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보기 쉽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검사 스스로도 억울한 사람 잡는다고 생각하면서 재판에 넘기는 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검사도 확신에 차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변호사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판사들이 변호사 저 사람은 돈 받고 지금 하는 거잖아. 뭔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라는 선입견들을 가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게다가 이런 좀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까 잠깐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검사가 수사한 자료들을
피고인은 나에 관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알 수도 없어요. 검사가 이걸 증거로 해서 유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법원에 내놓은 것만 원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도 사람인데 잘 정돈되어 있고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거기서 더 결정적으로 만약에 이 김경수 전 지사 사건처럼 여론에 알려진 사건들,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건들, 그게 겹쳐지면 판사는 무죄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라는 부분에서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는 선풀운동,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있는 정치적 지지자들이 댓글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수단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변론 과정에서. 근데 판사는 그것도 나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왜 그런 행동을 허락했느냐, 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죄가 나왔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판사도 기본적으로 설령 선풀운동,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나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고 검사는 이 경우에는 특검이었습니다만 특검은 많은 인력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해 와서 딱 앞에 있는데 거기에 무죄를 받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판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인이 가진 선풀운동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반론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범죄로 지금 눈앞에 판사 앞에 판단해 달라고 온 거는 어디까지나 댓글 순위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지 그게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그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선풀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조를 했던 거고 그게 옳다 그르다에 관해서는 독자 여러분도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끼어들기 쉬운 구조라는 거죠. 대한민국 법정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 사법부 내지는 검찰이 너무 정의감에 불탄다. 근데 이게 정의감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 건 사람마다 무엇이 정의인지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 기준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쪽으로 우리 사법부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판사 숫자도 부족하고 그리고 변호인과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시간에 쫓겨서 판사가 이런가 하거든요. 형사재판 가면 이 정도 재판이고 이 정도 증거면 뭐 3개월 하겠습니다. 10번을 재판하겠습니다. 6개월 하겠습니다. 이걸 시한을 정해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판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정해놓는 이유가 명목상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빨리 드러낸다라는 거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판사들에게 일에 쫓기게 만드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무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보는 일, 그걸 막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닐 것 같지만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억울함을 겪을 때 결국에는 호소할 때는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검찰과 법원이 어떤 교과서적인 원리와 다른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판사도 바쁘니까 검사도 바쁘니까 그리고 판사는 변호인보다는 검사 말을 더 신뢰하고 있으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 여론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용기 있게 무죄라고 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리하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책이 김경수 전 지사에 관한 책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썼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상황에 놓였어도 현재의 사법 구조라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얘기들 하시죠. 아유, 뭐 김경수 전 지사처럼 이렇게 막 뭐 변호인단도 막 크게 꾸리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았다. 그만큼 나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좋은 정말로 유능한 변호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제로 무죄라면 무죄를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재판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단의 몫은 이제 독자들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취지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김경수 전 지사 사건이. 그리고 의심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아닌 유죄로 나왔다는 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언젠가 누구에게든지 불이익으로 다가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책을 혹시 구매하시고 읽으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또 다른 기회에 독자 여러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